역사 전공해서 뭐 해놓고 사냐? 사학과? 거기 커트라인 낮은 곳이잖아. 너희 집 돈 많은가 보다? 역사를 전공했던 제가 대학 시절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꽤 들었던 말들입니다. 지금이야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기기도 했고 사회적 평판과 선입견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대학 시절 그리고 사회 초년병 시절에는 이러한 타인들의 반응이 매우 곤혹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전 어릴 적부터 사극을 좋아했던 집안의 영향인지 아니면 역사나 학문에 대한 남다른 흥미를 느껴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극이란 사극은 모두 통달했습니다. 심지어 남들이 버린 쓰레기 속에서 역사 관련 서적들을 찾아내서 볼 정도로 저희 역사에 대한 관심은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학교에 입학할 때 한 번에 고민 없이 사학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실제로 같은 과 동기들 중에서 역사에 관심 없이 입학한 경우도 있었고 정말 성적이 안 돼서 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남들이 비방하고 폄하하더라도 우리는 역사학도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공부하려 던 저의 포부도 시들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포부와는 달리 방탕한 날라리로 2년의 세월을 보내고 군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군 전역 이후에는 이전과는 달리 계속 과수석을 하면서 장학금을 삭슬이하고 전대 민문에 경이로운 학점을 기록하며 한량에서 장학생으로 재탄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발 늦은 공부의 재미를 느낄만 하니 제게도 졸업과 취업이란 커다란 관문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졸업도 하기 전에 공대 친구들이 대기업에 공채 선발되어 느긋한 겨울을 보내고 있을 무렵 전 수백 통의 이력서를 작성하고 수십 번의 면접을 보기 위해 1,000원짜리 몇 장을 주머니에 넣고 서울 바닥을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시간이 늦어 택시를 타는 바람에 돈이 모자라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영하 7도 되는 날씨에 지하철 10정거장을 걸어보기도 했고 30초짜리 면접을 보기 위해 3시간을 걸려 간 적도 있었습니다. 한 명을 뽑는 면접에 30명을 불러서 3시간을 기다리기도 했고 잘 나가는 벤처회사라고 해서 갔더니 다단계 판매 회사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나뿐만이 아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구직자의 비애니까요. 하지만 저를 아프게 한 것은 사학을 전공한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었습니다. 한 번은 자꾸 역사에 대한 비하와 인격적인 폄하에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역사 공부한 게 죄입니까? 그게 죄인이 되는 회사에서는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말이죠. 대기업 계열사 면접이었는데 안타깝게 떨어지고 말았죠. 집에 가는 길에 저는 담배 한 모금을 물고 참을 걸 이란 뒤늦은 후회를 애꿎은 담배 연기로 뿜어낸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수개월 후에 꽤 괜찮은 인터넷 벤처기업에 입사를 했지만 지금도 그 시절을 생각하면 젊은 날의 추억이라고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역사란 학문은 다른 학문과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유적, 유물, 기록 등 남겨진 것을 바탕으로 후대가 만들어가는 논리적 추론과 타 학문과의 연계가 필수적인 매우 어려운 학문이라는 점입니다. 특히나 사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선사시대와 고대시대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둘째, 시대적 상황과 집권 세력의 정치적 목적으로 인해 일부의 왜곡과 취사 선택이 가능한 변화하는 학문이라는 점입니다. 역사가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어 역사 속 특정 사건과 인물이 과대 포장 또는 폄하되는 경우가 바로 이러한 맥락입니다. 셋째, 지나간 과거가 어느 순간에는 현재였고 미래였듯이 역사는 항상 시공간적으로 진행하며 발전할 수밖에 없는 진행형의 학문이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일들은 곧 수많은 현재의 사건들이 되며 이는 또 과거 속에서 역사가 됩니다. 반대로 역사 속에 무수한 교훈과 법칙은 현재에도 적용되어 미래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헌정 유린과 민주주의 파괴의 위급함 속에서도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는 친일 쿠데타를 슬기롭고 신속하게 막아낸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다. 한강 작가는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겪으며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1980년 5월이 2024년 12월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속성입니다. 대학 교양 수업에서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E.H. 칸. 그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말했습니다. 역사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역사가 단순히 우리의 선조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나온 과거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과거의 사실을 반추하여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고 보다 진보적이고 발전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적, 사회적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사란 학문의 그 중요성과 위치는 우리나라에서 점점 더 작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열한 삶의 경쟁 속에서 당장 없어도 되고 알아도 별 효용가치가 없는 학문, 그저 그런 분야로서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취업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기업에서도 선호하는 전공 분야가 아니다 보니 그 분위기 속에서 일반 사람들이 역사를 공부해야 할 아무런 당위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의 기득권과 소위 엘리트라는 사람들의 역사의식의 부재 그리고 무관심입니다.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비틀리고 왜곡된 우리의 역사, 구한말 국권 상실과 식민지 침탈, 해방 이후 친일 척결 실패, 남북 분단과 한국 전쟁, 굴욕적 한일 협정, 경제적 불평등, 심각한 이념 갈등과 지역 갈등에 이어 뉴라이트라 불리는 신친일파의 등장까지 경제 성장과 먹고 사는 문제 뒤에는 100년이 넘도록 청산되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은 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픈 비참한 우리의 역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인지 해방 후 80년이 되어가는 요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교과서 왜곡, 위안부에 대한 사실 부정 등이 더욱 강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대응이 없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었습니다. 우길기를 단 군함이 입항을 하고 독도 인근에서 한미일 훈련을 빙자해 일본 군함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독도 전시물 철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방송사 뉴스에 독도가 우리 영토가 아닌 것으로 표기되거나 국방부 정신교육 자료에 독도가 분쟁지역으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모 방송에서는 광복절에 기미가요가 삽입된 방송이 송출되기도 했고 고위공직자가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지 않기도 했죠. 정부와 공공기관 곳곳에 친일 망언과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언행을 일삼았던 자들이 한자리씩 꿰차고 있는 이 기괴한 현실. 결국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무장 병력들이 국회로 난입하는 친일 쿠데타가 발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세계 10대 무역 강국 K컬처로 전 세계의 문화 열풍을 주도하는 대한민국에서 악이 또 다른 악을 부르는 참극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일들이 단순한 실수일까요?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까요? 현 정부의 무능함이나 뉴라이트의 등장을 비판하기 이전에 이 참담한 현실은 대중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입니다. 나라를 팔아도 찍어주겠다며 자랑스럽게 떠드는 사람들, 같은 국민이 죽어나가도 그 국민들을 죽게 만든 책임이 있는 세력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만든 참극인 것이죠. 그렇기에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식에 미래가 달려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 생각하는 미국과 일본 등은 실제로 역사 교육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역사란 학문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우리와는 매우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수시로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를 보더라도 일본이 얼마나 역사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중국의 동북공정도 그와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선진국들이 역사 교육을 중요시하고 국민들에게 역사의식을 강조하는 목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민족적 정체성 확립과 애국심 고취, 자국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 고양, 발전적 미래에 대한 준비. 다만 우리와의 차이는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역사 교육이 수십 년 후에 나라 꼴을 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은 한낱 역사를 공부한 필부의 왜곡된 부르짖음일까요?
역사란 학문 자체에 대한 근본적 인식과 사회 지도층 스스로의 자성이 없다면 역사란 분야는 수학, 철학 등과 같은 하나의 순수 인문학일 뿐입니다.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역사가 갖고 있는 내재적 기능, 즉 사람을 하나로 뭉치게 해주고 동질감을 갖게 하여 민족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그 무서운 마력, 그리고 역사를 보고 느끼고 현재와 미래를 읽어낼 수 있게 만드는 통찰력, 그런 것들을 잃고 시험에서 몇 문제를 맞추기 위해 공부하고 잊어버리는 그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언어와 역사를 제대로 배우기도 전에 영어와 영어권 습관 문화를 배우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 그리고 그것이 아이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부모들, 그리고 그런 현실을 조장하고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는 사회, 정체성과 의식도 없이 우리 스스로를 버리고 세계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포장해 돈과 이익을 본능적으로 쫓는 좀비들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연 그렇게 자란 세대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과 역사의식이 있을까요? 우리는 외형적 경제 성장과 풍요로운 삶을 이루었다고 자만하고 있지만 냉정히 따져보면 원칙과 상식은 사라지고 탐욕과 이기심이 지배하는 물질 만능의 시대, 쉽게 말해 헬조선에서 살고 있을 뿐입니다. 첫 직장에 입사할 때 면접 보던 기억이 납니다. 대학에서 전공 선택의 이유를 묻는 공통 질문이었는데 대부분 예상하지 못했는지 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죠.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고 면접관이 제게 물었습니다. 왜 사학을 전공했습니까? 전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인 이유는 머리와 눈동자가 검고 피부색이 같아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 고유의 언어와 역사를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를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결속시켜주고 정체성을 부여해주는 그 두 가지 중에서 역사를 택했을 뿐입니다. 모두들 취업이 잘 되는 경영학과 법학만을 전공하려고 한다면 누군가는 그 중요한 학문을 전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간적인 답변이었지만 면접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한 눈치였고 전 그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결론은 무엇을 전공했는지 보다는 자신을 특화시키고 차별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을 전공했느냐 보다 왜 배웠느냐, 무엇을 얻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학을 공부하면서 익히고 닦았던 사고 능력과 판단력, 문제 해결 능력은 실제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경영학과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모두 잘 살고 사학이나 수학과 같은 순수 학문을 전공한 사람들이 모두 못 사는 것이 아니듯이 사회를 경험해보니 모두 50보 100보라는 것입니다. 다소의 편견과 비아냥 정도는 겉돌이 넘겨버릴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도전해보아도 괜찮은 매력적인 분야가 역사이며 그 도전이 계속 이어진다면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역사라는 분야가 대접받고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이 인정받는 날이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과 지금 역사를 공부하는 역사학도 그리고 앞으로 역사를 배우려 하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삶의 핍박을 받더라도 역사를 선택한 그 초심을 잃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주세요. 역사를 공부했다고 자신있게 말하고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대중을 일깨워 주십시오. 누군가는 이 길을 가야 하기에 우리는 역사의 선택을 받았고 그 길 중심에 우리가 있습니다. 역사란 영화의 주인공은 따로 있을지 모르지만 그 역사를 각색 감독하고 관람하는 사람은 바로 대중입니다. 그 대중을 이끌어 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역사학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역사학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생계 문제와 주변 시선으로 인해 꿈을 접을 수밖에 없는 저와 같은 친구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문학은 배부른 사람들만 하는 학문이고 돈이 되지 않는 학문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선입견이 사라지기를 빕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과 역사를 탐구하는
인문학의 의의가 제대로 평가받는 사회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윤석열과 같은 괴물의 재탄생을 막는 방법일 것입니다. 내리라고 내려봐라. 지금 그 시기인가 내일. 지금 난리예요. 그래서 뭐 저도 저기 서울에 있을 때 지금 주말에 나가서 집회하고 왔는데 네. 난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 소리 내리라고 내려봐라 그런가 봐. 그렇죠. 아니 잘못했어. 빨리 시기 통과하라 얼른. 막 날마다 해요? 네. 지금 토요일, 일요일 제가 나갔었고 오늘도 한다고 하던데 평일날 계속 한대요. 주말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여기 절에 있으면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다 하나도 모를 것 같긴 해요. TV 안 보면. TV에서 듣잖아요. 그러니까 TV 안 보면 네. 하나도 모를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성인이 돼가지고 내가 그 대밭을 바로 그저 우리 지금 옆에 조금 떨어졌는데 거기도 지금 그 두 개나 있어. 우리가 부산 가잖아요. 그럼 그런 건 없어. 전라도 부산 사람이 와도 그런 건 없어. 부산에서 왔네. 저 새끼 저 족가슴이 못 왔어. 이렇게 하질 않는다 이거요. 그쵸, 그런 건 없는데. 네. 그런 건데 국회 이런 거 할 때만 꼭 그런 정치인을 그게 이제 신념 같은 거예요. 신념. 머릿속에 민주당을 찍으면 안 된다라는 게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윤석열이를 지금 지지하지 않아도 다음에 또 선거를 하면 또 국민의힘 쪽을 찍을 것이 없는 거죠. 어제 그제 며칠 전에 문을 닫고. 며칠에 이틀 갔다 온 거야. 아 그때 어디 갔지? 놀러 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아 놀러 갔어 놀러. 걱정되더라고. 네가 아프신 거 알고. 아니 선유도. 신경 쓰이더라고. 선유도는 네. 군산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군산 선유도. 여의도 집회 나갔다 온 얘기를 했더니 가면서 인사를 드리면서 나갔더니만 이제 열심히 해달라고 꼴통이들 다 머리를 부셔버리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열심히 나가서 그냥 외쳐야죠 뭐.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으니까요.